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의 첼로스케어 사업팀을 맡고 있는 최봉기 상무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또 이제 두 개 발표만 남았는데요. 오늘 좀 좋은 내용들 많이 이제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드릴 내용은 ESG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법안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해외에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들이 저희 고객들 입장에서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SDS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같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프롤로그에서는 ESG 관련된 동향을 잠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딥다이브 인투 ESG에서 ESG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알아보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카본 뉴트럴인 로지스틱스에서 탄소 중립 관련한 물류 서비스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접목해서 향후에 이제 대비해야 할지 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ESG 관련해서는 아마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또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우리 회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매칭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근데 요구가 고객들이 이제 요구를 점점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고객이라고 하는 게 B2B의 고객이 있고 B2C의 고객이 있는데요. B2B 고객들은 이제 협력업체 선정하실 때 주요한 요소로 ESG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B2C 비즈니스 하시는 경우에는 MZ세대 중심으로 고객들이 ESG 요구가 증대되면서 ESG에 대한 준비를 잘한 기업의 상품들을 나는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80% 정도 되는 소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ESG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기 블랙록이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가 20년, 21년도에 연례 사안을 보낸 데 보면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2050년에는 넷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건데 투자하려면 50년까지 넷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내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신용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ESG 요소가 기업의 신용평가에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들 무디스나 S&P 등에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에 대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뉴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탄소 감축 규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들이 할당받은 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탄소를 배출해야 하고, 오버되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는, 또 이제 비용의 문제로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는 소비자의 선택과 무역 장벽,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소비자가 이제 저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23년도 10월에 한국경제에서 보면 유럽이 ESG 공시 의무 5만 개사로 확대했다. 우리 회사 저 5만 개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24년도 4월에 뉴스 보면 유럽발로 공급망 규제가 시작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받는다. 내가 저 5만 개에 포함 안 되는데 왜 우리 회사가 직격탄을 맞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국내 컨설팅 K사에서 이야기하신 거 보면 공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들에게 공시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시의 대상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시작되시는 거죠. 공시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전에는 저희가 IFRS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무적인 공시를 하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재무적인 기준이라고 해서 ESG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시해야 하는, 그래서 재무, 비재무 통합해서 IFRS에서도 공시 기준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발적인 공시에서 의무적인 공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ESG 관련된 사항들을 각종 이니셔티브들하고 결합을 해서 공시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공시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에서는 저런 IFRS에서 공시 기준을 마련을 해서 국가별로 그러면 채택을 해서 하십시오. 26년부터 하면 좋겠다. 23년도 6월에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각 국가들이 이제 기준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후 공시를 해야 한다. 26년부터 해야 하고 그게 이제 24년 3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 스콥 1, 2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회사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회사 미국에 상장 안 돼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EFRAG라고 하는 그 유럽연합의 재무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ESRS라고 하는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인지 마련했습니다. 보통 이 ESG 맥락에서 그 보캐블러리가 있습니다. 그 S는 Sustainability에 관련된 거고요. R은 Reporting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ESRS가 유럽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련된 리포팅을 하는 스탠다드라는 건데 그 스탠다드 안에서 보면 26년에 시행이 확정이 됐고요. 그 의무는 스콥 1, 2, 3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공시 주체가 이외 상장사, 비상장사, 여객기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까지 영향이 미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떠냐 하면 한국은 25년 시행하려고 하다가 26년으로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이 저런 각 국가들이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무역 장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도 준비를 할 수 있게 한국에서도 이제 시행하는 게 아마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그 앞에서 저희가 공급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갑자기 ESG 공급망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뭐냐하면 기업이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생산하면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경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 공급망. 무슨 말인지 잘 뭐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림 보시면 공급망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전에는 조달, 생산, 서비스 만들고 판매, 유통, 분배하는 저 이제 핵심 밸류체인 중심으로 저희가 공급망 관리를 해왔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그렇게 관리했다고 하면 이제 ESG 공급망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 원자재까지 책임이 확대됩니다. 내가 공급받은 원자재, 부품, 부자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산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이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인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 이런 책임을 이제 내가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단순히 이제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폐기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이게 폐기되면서 혹시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제가 이제 오늘 한 12개 정도 해되는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A는 F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부터 L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A사는 공급망 내에서 탄소 중립 2030년까지 하겠다고 본인 회사에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재활용 원재료로 100% 사용하겠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평가를 합니다. 협력사들을. 우리가 구매하는 구매액의 93%에 해당하는 53개국의 모든 협력사들한테 동일한 기준으로 이제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그 평가 항목이 500개 정도 되는 항목으로 노동, 인권, 안전, 보건, 환경 영역에 ESG 정확히 그런 영역이죠. 요청을 하신다는 거고요. B사를 보면 녹색 구매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그러셔서 1차 공급업체, 1차 벤더들 대상으로 평가하겠다고 한 거고요. 6대 관리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환경 영역 시스템을 갖추세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수자원의 영향을 감축해야 되고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유해물질 관리해야 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룹시다. 굉장히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저 밑에는 세부적인 액션 아이템들과 체크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협력사들과 같이 부분을 진행하겠다. 왜냐하면 ESG 공급망이라고 하는 게 처음 조달서부터 폐기까지 관련되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협력사가 같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 회사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한 5만 개 대상 아니면 EU에서 해당하는 그런 공시 대상의 업체들이 나중에 거기서 어떤 페널티가 온다거나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있는 거죠. 더해서 ESG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기업 자체의 운영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모든 가치 사슬에 걸쳐서 실사를 의무화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ESG 관련되어 있는 저 안에서
ESG가 있는데요.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기 나와 있는 법들은 이미 발효가 된 법들입니다. 독일에는 기업 공급망 실사 법안, 뭐 프랑스의 기업 실사 의무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부에 있는 저 국가에 있는 저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이 내가 실사를 받게 되면 나의 최초 원재료의 조달부터 폐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기업들과 함께 나는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EU가 만든 그 CSDD라고 하는 실사 의무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 기업이 자신과 자신의 자회사, 협력업체들 다 포함됩니다. 그 안에 공급망 내 액티비티들의 범위를 보면 운송, 보관, 원자재 제품 또는 부품의 공급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통, 운송, 저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 있는 모든 나한테 물자를 공급하거나 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ESG 관련된 데이터들을 내가 다 입수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공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가 생긴 거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실사를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걸 무슨 기준으로 해야 하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데 우리 산업에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라고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산업별로 이니셔티브를 만드셨어요. ESG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보면 저게 또 하나의 내 발목을 내가 잡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들과 함께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산업별로 주요 ESG 관련된 규제라든가 요구 사항들이 기업별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 관련돼서는 산업적으로 공통된 저런 게 있고 각 업종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업종별로 요구 사항들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 보면 HP에서는 제품의 탄소 배출 정보를 제출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 협력사한테. 그리고 폭스바겐에서는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그다음에 잔류 폐기물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처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고, 아직은 이게 완전히 뭐 맨데토리 무조건 해야 돼 그건 아니지만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파타고니아는 인권 노동으로 해서 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권 관련.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책임 관리에서는 분쟁 광물에 대한 거래 배제. 그래서 어떤 광물들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어떤 그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 여기 보면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섬유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인더스트리에 대한 산업별 이니셔티브들 정리해봤는데요. 여기 자동차는 드라이브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하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저 이니셔티브에는 16개의 선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하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자라고 해서 보면 폭스바겐 쪽이 있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요 이니셔티브에 근거해서 저런 내용들을 협력사들에게 이제 요청 드리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 요청한다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다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협력사들을 어떻게 그러면 저걸 더 잘하실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차 업종의 ESG 현황을 조금만 더 보고 진행해 보면 공급망 전 과정 평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동차 업종에서는 특히나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내연 차량이라고 하면 한 3만 개, 그리고 이제 전기 차라고 한 18,000개 정도 되는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이 협력사들로부터 전 과정 평가니까 탄소 배출량에 대한 걸 전부 다 받아서 취합하고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 기업들하고 어떻게 다 저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C사의 ESG 평가 사례 보면 그래서 1차, 2차 협력사 대상으로 해서 서면 평가를 진행을 하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협력사 대상으로 해서는 제3자의 평가 기관을 동반한 현장 실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D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아예 자체 평가 설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이미 이 드라이브 서스테너빌리티라는 데 안에도 보면 이런 실사 설문이 있습니다. 이걸 제출을 증빙 서류와 함께 하게 되어 있고요. 포지티브 등급을 획득을 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협력사 계약을 할 때 이게 반드시 이제 맨데토리가 되는 거고, 다만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사를 해보고 나서 잘하시는 데들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당근도 이제 같이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가 좀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스코어 1, 2, 3 정보를 다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물류에서 발생하는 그런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스코어 3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내가 다 해가지고 제출하면 되지 이게 뭐 큰 시장 영향이 있을까? 근데 시장에선 벌써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스코어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벤츠가 1위였다가 2위로 내려왔고 포드가 이제 1위가 이게 24년도 자료입니다. 포드가 올라왔고요. 테슬라는 9등에서 3등으로 갑자기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보면 테슬라가 요 밑에 이제 내용들이 보시면 중요한 원재료인 스틸 알루미늄 배터리에 대해서 스콥 3까지의 정보를 제출을 하시면서 정보가 등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긴 하지만 패신저 비클에 관련된 것이고 여기에 어떤 협력사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정보가 유럽, 차이나, 코리아, 재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앤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의 정보들이 포함됐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코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테슬라에 납품하시는 기업의 정보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1, 2, 3, 스컵 1, 2, 3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나도 시장에서 이렇게 ESG 관련된 것으로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같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의 사례에서 보면 공급망 내에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우리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최적화, 배송모드 변경, 친환경 연료 도입, 신기술 도입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데 이거를 회사 안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면 구매 부서입니다. 구매 부서가 우리 협력사들 대상으로 왜냐하면 본인들도 데이터를 받아야 또 자동차 업체에 제출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게 롤업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나는 공시 대상이다 아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대가 26년에 이제 공시가 완전히 맨데토리가 되고 나면 26년에 공시한다는 건 25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25년의 데이터를 내시려면 24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까 컨설팅사 K가 지금 이미 늦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SDS가 그 탄소 중립 물류를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요소는 뭔가 몇 가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카본 에미션에 대한 리포팅을 잘 하는 것. 앞에서 이제 너무 많이 저희가 보여드려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갈 건데 그 밑에 보면 탄소 배출 저감 과제를 결국은 도출하는 겁니다. 저거를 그냥 현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저감해야 하니까 저감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할 거고 그 다음에 SDS가 잘하는 부분들 최적화. 저희가 물류 최적화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감량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 회사에 지금 탄소 배출량을 이만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목표를 어디까지 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제를 통해서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우 카본 모드 셀렉션은 이제 저탄소 발생 운송 수단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까 탄소 집약도라는 용어가 저희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돈이 더 비싼 운송수단으로 바꾸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탄소 배출권을 나중에 구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탄소 배출을 구매하는 돈을 더 쓸까? 아니면 친환경적인 물류 수단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실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에코 프렌들리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포장 방식을 전환하거나 업무 방식을 바꾸면서 해야 되긴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를 할 때도 이전에 ROI는 Return on Investment에서 리턴은 뭐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여기에 탄소 배출량에 대한 리턴을 또 고려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ROI 기반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실 때도 이제는 탄소 배출량이 이제 같이 이제 고려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리포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많이 저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리포트도 아까 보셨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내가 납품한 우리 고객사도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면 나도 또 마찬가지로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속 전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누적해서 롤업해서 결국은 최종에 이제 공시를 하셔야 되는 기업에서는 그 정보를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려면 나도 벤더로부터 구매를 할 때 우리 벤더는 어떻게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아셔야 되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물류, 그래서 벤더 물류, 조달 물류, 공급, 그 다음에 판매 물류, 유통 물류 이런 부분을 하셨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회수 물류나 폐기 물류에 대한 비용 고려 이런 것들 잘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런 데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삼성 SDS가
시스템 베이스로 운영을 하면서 취합한 정보들을 가지고 공인화된 탄소 배출량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개선 과제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이제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출량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많이 뭐 설명드리기보다는 저쪽에서 아마 실제 좀 더 뎁스 있는 것들 보시고 질문도 아까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 계속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그러면 SDS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고객이 물류 요청하시면 저희는 그냥 자동으로 탄소 배출량까지 리포팅 해드립니다. 그냥 이게 저희가 아주 심플한 프로세스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내드리는 거고요. 공시하셔야 될 수도 있고 제출하셔야 될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저감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나는 탄소 배출을 얼만큼 했어요를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타깃이 이런 정도까지 23년도 뭐 아니면 30년도까지 갈 건데 50년까지 갈 건데 그 안에서 협력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로드맵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드맵을 말씀드렸었던 그런 SDS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류 수단들을 통해서 저감 계획을 나는 낼까 이런 거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한 10분 정도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 저희가 보면 족보 같은 거 있잖아요. 제출한다. 족보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외 물류산업 탈탄소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앨리스 프로젝트에 감축 기술 4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 40개가 근데 어느 것 하나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고요. 보면 이제 저희가 적재를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 차량들의 타이어를 바꿔서 혹은 철도 해상 운송을 확대하면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쉽지 않고 사실 그걸 했을 때 내가 진짜 얼마나 저감이 될까? 투자에 대한 ROI가 있을까? 물류비를 더 지급하는 게 맞을까? 혹은 뭐 우리는 생산 기지를 옮길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례들이 이제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세 가지 사례를 먼저 조금 뎁스 있게 설명드릴 거고요. 창고를 어디에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우리가 트럭들이 갈 건데 어떤 라우트를 어떻게 가는 게 효율적인지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물건들을 막 실을 건데 팔렛에 적재를 하고 트럭에 싣고 컨테이너에 싣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실으면 조금 더 그런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이게 얼만큼의 효과가 있나? SS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수립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장표 보시면서 이거 SDS가 작년에 발표한 거랑 똑같은데 최봉기 상부가 그냥 좀 거저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네트워크 최적화를 통해서 창고를 재배치합니다. 밑에 보시면 저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저희 시스템을 통해 돌려서 시나리오별로 최적 창고 위치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창고가 2개일 때, 3개일 때, 5개일 때 각각 어느 위치에 하면 어떤 정도의 그런 뭐 비용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가 SDS가 이전까지 제출해드렸던 컨설팅 자료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창고 수가 최적화되고 운송 거리가 단축되면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얼마나 저감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 같이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 권역의 고객 분포를 분석을 해서 창고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 배송 완료 커버리지가 15% 올라갔어요. 그리고 총 물류비도 13.6% 절감됐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탄소 배출량이 30% 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숫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수립할 때 우리가 창고를 재배치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전에는 고객한테 어떻게 더 빨리 배송할까 아니면 비용을 절감할까였다고 하면 탄소 배출의 과제로도 이게 이런 이니셔티브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더 재미있는데 판매 증가하면서 공급망 재구성해야 될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4개였는데 5개로 1개 늘렸어요. 창고를 심지어. 창고를 늘렸는데 물류비는 1% 절감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렇게 하면서 탄소 배출량도 9.9% 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컨설팅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물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럭에 대한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트럭의 라우트를 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뭐 진행도 하십니다. 근데 이전에 이 G사는 어떻게 했었냐면 수작업으로 다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2,000개 이상의 배송지를 대상으로 트럭 라우트를 짜고
트럭을 배차하는 작업들을 사람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관행적으로 하신 거죠. 이전에 선배님이 하셨던 거 그대로 받아서 나도 오늘 여기 연락해서 차 오라고 하고 짐이 너무 많으면 한 대 더 부르고 고객이 하나 더 생기면 차 한 대 또 배차하고 이런 방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차량 배차 수가 너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객은 불만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툴을 돌렸습니다.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돌리니까 평균 배송 시간이 7.4% 단축했어요. 그리고 저런 배차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들도 굉장히 짧아지고 어떤 급격한 변화, 성수기 이런 때도 쓸만한 배차 계획들을 굉장히 빨리 받아볼 수 있으면서도 배송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소 배출량이 절감됐습니다. 8%.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예상하는 목표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로딩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컨테이너 이전에 먼저 팔렛에 대한 적재에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H사에서는 유럽의 팔렛 적재율이 11%, 북미에서는 22.2% 향상됐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량은 여기 비례하진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팔렛 자체를 가지고 탄소 배출을 하는 게 아니고 팔렛을 트럭에 어떻게 실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배송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상황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 저감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트럭의 배차 시스템하고 연동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랑 이 로딩 옵티마이제이션을 연동한 거죠. 그래서 브라질 물류센터에 적용해 보니까 트럭 적재율이 7% 향상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4% 절감되는 이제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실제 이런 뭐 팔렛, 트럭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바이어스 컨설이라고 그래서 우리 벤더들이 나한테 납품해주는 그런 물량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컨테이너를 합짐을 짜고 배송하는 건데 실제 그거를 컨테이너가 몇 개 필요한지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간들도 이런 툴을 돌리면서 65% 정도 이제 절감이 됐고요. 여기선 저희가 아직 이제 탄소 배출량 산정 아직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안 했지만 곧 저런 부분들도 이제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해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개선 과제를 수립할 때 우리 고객사가 나한테 개선 과제를 요청하면 이런 SDS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는 어떨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같이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로우 카본 모드로 셀렉션을 하는 경우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숫자들이 다 달라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짐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서 항공에서도 저런 탄소 배출량이 다 다르겠죠. 일반적으로는 단거리 항공이 장거리 항공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 말은 이 단위가 저기 보면 톤 킬로미터, 그러니까 1톤을 1km 날르는데 CO2가 몇 킬로그램 발생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단위 그 배송당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인데 단거리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비행기가 뜰 때 내릴 때 탄소 배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뜰 때 내릴 때 많은데 단거리 갔으니까 사실 이걸 나누면 사실 이제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롱홀을 항공으로 갔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짝대기 짝짝짝 걸어놨는데 표로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항공이 가장 많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트럭이 많습니다. 그리고 철도, 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진행해본 결과를 가지고 실제 탄소 집약도를 가지고 나온 이제 실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와이와 같이 22년도 했던 그런 정보고요. 다른 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전환한다고 할 때 저희가 가만히 잘 가고 있는 트럭을 레일로 전환한다. 뭐 탐탁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또 무슨 이슈가 생기는 거 아니야? 트럭으로 잘 갔는데 레일로 옮겨 실다가 혹은 레일이 트럭보다 더 좀 뭐 진동이 더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해보면 그 효과가 많이 있는 부분들은 수출입 운송 시에 해상 운송 전후에 내륙 운송을 철도와 연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항만들은 철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트럭으로 라스트 마일을 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마도 유효한 방식일 거고요. 에어에서 오션으로 바꾸는 건 사실상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은 현재 작지만 해상이 배송 기간이 워낙에 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생돈을 내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해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재고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될 수가 있겠다. 거기서 나오는 비용은 얼마일까?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얼마일까? 이런 비교들을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고민해 보실 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 활용 사례를 한번 저희도 이제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중국의 서부 내륙의 트럭 운송, 철도 운송 전환 사례가 있습니다. 난샤 포트에서 내륙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한 1,500km 이상 트럭으로 원래 갔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1,500톤 이상 했었는데요.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감소됐냐 하면 원래 이제 그 0.48kg 정도 나오는 CO2가 0.04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죠. 이제 트럭보다 레일이 엄청나게 낮은 탄소 배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2사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부산으로 와서 의왕 ICD를 통해서 거기까지 철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으로 가는. 그래서 비용도 일단 절감하셨어요. 그리고 정식성도 좋아지고 의왕 ICD를 통해서 추가의 프리타임이라든지 야적장 활용,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반납을 ICD에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좋은 효과를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 92%, 88% 절감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트럭을 레일 플러스 트럭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는 다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모두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됐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패키징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는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이 똑같이 로딩 옵티마이저에서 박스를 추천해주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사례이고 지금은 예전에 의사결정 이렇게 안 하시려고 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었다 판단해서 넣었는데 이제 박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예전에는 저희가 박스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어떤 게 최적 박스인지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그런 거였다고 하면 지금은 상품의 사이즈에 꼭 맞춤으로 박스를 제작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설비들이 들어가서 그 상품 포장을 할 때 테이프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글루를 통해서 상품 박스가 만들어지고 포장이 완료되고요. 충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꼭 맞춰서 만들고 박스 자체에 충진 기능들을 이제 넣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그 종이 상자의 종이가 42% 줄어들었어요. 종이를 만들 때 들어가는 탄소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소모품이 100% 없어졌습니다. 테이프 사용하지 않고 종이 충전재, 비닐 에어패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이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박스 사이즈가 감소되니까 배송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게 굉장한 일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배차 기준으로 해서 한 51%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기를 딜리버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48% 절감되더라. 예전에는 이거 우리 사람이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절감의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실제 정성적인 효과를 보면 포장 인력도 줄어들고 박스나 부자재 보관 공간 창고가 불필요해지니까 이런 창고 면적 활용도 높아지고 뭐 이제 이런 부수적인 다른 좋은 점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SDS의 탄소 중립 물류 솔루션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현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숫자로 우리는 얼마나 탄소 배출을 하고 있을까 아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과제가 어떤 걸 우리가 할 수 있고 로드맵을 잡아가면서 얼마나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그 아예 운송 수단을 바꾸면서 모드를 바꾸면서 또 절감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혹은 창고의 포장 방식을 바꾸면서 이런 투자를 해서라도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여기까지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 이런 배송 수단에 대한 전환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 트럭에 있어서는 많이 하시는 과제가 사실은 디젤 차를 전기 트럭으로 바꾸는 거 혹은 수소 트럭으로 바꾸는 거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SDS가 진행하고 있는 독일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저희도 사실은 이게 아주 충분한 캐파의 트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럽의 공시 의무가 나오고 하면서 아마도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제 가져가시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 역시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저감에 힘쓰고 있는데요. 삼성 SDS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친환경 물류 실행 기업 H2 딜리버리와 손을 잡고 수소 전기 트럭을 이용한 그린 물류를 추진합니다. 수소 전기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면 기존 디젤 화물 트럭으로 운송할 때 배출되는 CO2 양을 0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S가 활용하는 수소 전기 트럭 운송에 사용되는 그린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것으로 수소 연료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소 전기 트럭 운송으로 연간 34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삼성 SDS 첼로스케어의 TMS 솔루션을 글로벌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 운송에 적용했는데요. 첼로스케어 TMS는 삼성 SDS가 개발한 운송 관리 시스템으로 라우트 계획부터 실시간 화물 위치 트래킹까지 물류 전 과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송 배차를 계획할 때는 최적의 경로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소 전기 트럭 운송은 수소 충전소를 포함한 라우트를 계획하는 게 필수적인데요. 첼로스케어 TMS를 통해 수소 충전소 위치는 물론 거리, 중량, 운송 지역 정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운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운송 도착지에 도착하면 모바일로 손쉽게 도착 완료 서명 및 운송 증빙 POD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운송 과정은 IoT 기반의 딜리버리 트래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손쉽게 화물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첼로스케어 TMS의 대시보드를 통해 운송비 및 탄소 배출량 절감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삼성 SDS 친환경 물류. 예, 제가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